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동학을 통해서 우리 민중들이 이미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죠. 내가 굉장히 나의 사회적 신분과 내 가문의 족보와는 상관없이 혹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내가 이 세계에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인식들을 동학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다음에 또 기독교의 어떤 이 포교 과정 속에서 사실상 신분제도 역시 신분제도의 한계와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그 사고를 하고 미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또 그런 또 기독교의 영향들도 있었고요. 또 물론 전통적인 유교적인 출세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우리는 굉장히 비상한 나라는 완전히 이제 깡통 찼는데 정작 바닥의 민중들은 굉장히 비상한 어떤 교육열 속에 빠지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교육률이 통상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는 문자 해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문자 해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문자를 기반으로 한 예술에 제일 먼저 가까이 가기 쉽다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그 문자를 바탕으로 한 예술 말고의 예술, 가령 음악이라든지 음악을 또 하려면 그때는 오디오 이런 게 없었으니까 공연밖에 없는데, 그런 공연 인프라가 이 당시에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미술, 건축, 그 어떤 것도 대중들이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장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어쩌면 대중적인 기반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소설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학은, 특히 소설은 음악과 미술과는 다른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자, 음악이나 미술은 이미 그 전에 우리의 음악이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의 미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화라고 부르는. 그런데 이 근대 과정에서 우리 서구의 문학에 들어서 서양 음악, 서양 미술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대 가면은 동양학과, 서양학과 분리되어 있잖아. 똑같은 현악기인데 가야금 하는 애고 바이올린 하는 애고 같은 거 못 간단 말이에요. 국악과 가고 분리돼야 되는데, 문학은 그러한 전통과 현재의 단절을 경험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이미 가장 기층 민중에게도 한글이라는 언어가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식민지 국가에서는요, 제국주의 언어와 식민지 언어 사이에 구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럽에서도 체코 같은 나라를 보면요, 많은 이들이 특히 그 식민지 체코의 상위 계급들은 체코어를 몰랐습니다. 전부 독일어를 했어요. 체코어는 하층 계급만이 했습니다. 그 식민지 안에서도 하층 계급만이 체코어를 했고, 체코인 중에서도 좀 사는 집안, 배운 집안 이런 사람 다 독일어를 써서 체코 말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원적인 제국주의 언어와 자기를 지배하는 국가의 언어와 그리고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피지배격의 언어가 다른 경우가 모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많잖아요. 이렇게 지배계급들은 자기 제국주의 언어인 프랑스 식민지들은 아프리카인데 프랑스를 하고 이름도 막 프랑스식으로 짓고, 저 완전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은 막 이름도 막 이상하네.
자기들 그 토속적인 자기들의 언어를 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 아니지만 언어 자체가 계급에 따라 식민지인들의 계급에 따라서 완전히 언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의 불행 중 다행은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이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내부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끼리는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이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를 열심히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는 있었으나 이미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500년 전이잖아요. 거의 500년 전 500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양반 계급들이 언문이라고 하대했던 한글이 이미 그 민족 언어로서 사실상 대중들에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언어의 분리라는 위기를 갖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 문학이라는 양식이 들어올 때도 기존의 우리의 전통적인 문학 양식과 대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소설이 근대에서 음악이나 미술과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이라는 것은 이왕수가 무정을 쓰기 전에 이인적이 혈연을 쓰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다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이미 다 소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문 소설들은 굉장히 방대하게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섹스피어처럼 뭐 많은 작품들이 15세기, 16세기에 많은 작품들이 없나 얘기하지만 그건 좀 진짜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한문으로 남긴 소설은 수백 수천 편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안 읽을 뿐이에요. 한문이라서. 한문 장편 소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가보세요. 꽉 쌓여 있어요. 한글로 된 소설들은 이제 그야말로 제일 밑바닥층들이 양반 계급 중에서도 여성 아니면 이제 밑바닥층들이 읽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글로 된 소설의 이른바 전통적인 소설들은 전설이나 민담, 신화, 영웅담의 영역에서 완전히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일종의 집단 창작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소리계 소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춘향가라든지 뭐 춘향전이라든지 별주부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판소리계 소설들인데 춘향전이 누가 쓴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 소설 장화홍련전 누가 쓴지 모릅니다. 누가 썼겠죠? 누가 썼을 테지만 우리는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은 공동체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한글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억압받는 것 그리고 그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의 가장 공통 분모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춘향은 개인이 아닌 거예요. 춘향은 어쩌면 그 18세기에서 19세기에 흐르는 동안에 그 200년 동안 한국의 가장 억압받던 어떤 여성들의 워너비 모델인 거예요. 이렇게 개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오빠가 와서 날 구해준다? 뭐 이런 거. 절대 현실에서 이런 일이 나지 않지. 그렇죠? 시크릿 가든에서 여자 스턴트 우먼이 절대 잘생긴 재벌 2세 백화점 사장을 결혼하는 일이 현실에서는 절대로 없듯이 절대 춘향과 같은 일은 19세기에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어떤 모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저작권자로서의 개인 그리고
주인공으로서의 개인적 자아가 서서히 이 시대에 출현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돼요. 자, 단적으로 한국 근대 장편 소설의 첫 출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1917년에 나온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난 이광수의 무정이 1917년도에 나왔다는 게 너무 참 공교로운 것 같아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요. 박정희가 태어났어요. 그 해에. 그리고 그 해에는 윤희상도 태어났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불우한 천재 작곡가 김순남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917년은 굉장히 재미있는 해인데 세계사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정이 출연했을 무정이라는 소설이 출연한 것은요. 제 사람들 한번 혹시 일주일 동안 무정 한번 읽어 보신 분 있으세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예. 진짜 재밌는데. 하여튼 이 무정이 출연한 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일입니다. 왜 신선하냐면요. 자, 이광수는 어쨌거나 간에 약간의 이 당시에는 계몽 엘리트잖아요. 배운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메이지 학원에 유학을 갔다 온, 나중에 이제 와세다에 대학까지 유학을 가지만 무정을 쓸 때만 해도 사실은 이광수는요. 그냥 고등학교 유학생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보면. 그런데 그가 쓴 왜 이광수의 무정이 근대적 장편 소설의 효시라고 불리게 되는지 아세요? 이 내용이 근대적이었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광수가 구사한 한국어에 있는 거예요. 드디어 문체에서 이광수는 이제 우리 이전에 전통적 소설 그런 어떤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이전에 봉건 시대의 소설과 완벽하게 결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개인의 화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 장화홍련전이나 이런 그 수경낭자전이나 이런 데서는 그 여주인공이 얘기를 하다가 그 여주인공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박영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채라는 한 명의 독자적 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개인의 독립 그리고 대사와 지문의 이제 드디어 표현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사는 철저히 그 캐릭터의 개인의 것이며 지문은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이 대사와 지문 사이에 완벽한 분리가 일어난. 이 얘기는 뭡니까? 각각의 개인들의 총합. 왜냐하면 소설은 한 명만, 장편 소설은 사람이 한 명만, 캐릭터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각각의 캐릭터는 다 개별자들이지만 지문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의 시대와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특수성과 상황이라는 이 보편적 전제들을 한 편의 소설 안에서 문체를 통해서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예요. 근대가 꼭 우월하고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것들이 마법화되고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의 거대 담론 속에로 그냥 혼용되어 있었던 고대 소설의 체계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번역투의 근대적 문체가 나옵니다. 가령 그가 말했다 할 때 그 3인칭 대명사, 그리고 뭐뭐 했느니라가 아니라 그랬다, 쉬었다로 끝나는, 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로 끝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새로운 표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자리 잡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있어요. 무정을 읽다 보면 거의 그 긴 소설의 대부분은 아니 도대체 그냥 읽으면 몰라요. 1917년 그리고 그 앞에 고대 소설, 신소설을 거쳐오고 난 뒤에 이걸 읽으면 도대체 이광수는 제가 볼 땐 천재예요. 이런 작품을 1927년도 아니고 37년도 아닌 17년에 썼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천재예요. 얘는 정말 작지만 소설이라는 걸 통해서 천지개벽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나중에 이 새끼가 무슨 친일을 했건 말았건 일단 제껴놓고 그건 나중에 이제 따져 물을 일이고, 이 1917년 시점에서 본다면 이때 이광수의 나이 25살이었어요.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잘 가다가 공간과 시간이 막힐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말투가 할아버지 말투로 바뀝니다. 그리하여 영체는 어찌 되었던가. 갑자기 이런 식의 고대 소설의 문투로 바뀌는데, 그때가 뭔가 하면 합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승명되지 못할 때예요. 근데 그때 문체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려. 그런 장면이 몇 장면 있어요. 많지는 않고. 그런데 그런 장면에서 근대적인 문체를 쓰지 않고 옛날 장화학년전의 문체를 썼다는 게, 저는 너무 이 장면이 그런 구다리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광수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역시도 바로 그런 수경낭자전 자홍절 졸라리 읽고 컸다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 새로운 이제 문을 딱 열어젖혔는데 100%가 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형 미안해 그러고 이제 옛날의 표현 방식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 해결이 되니까. 특히 영채가 자살하러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나는 장면, 만났다가 다시 이제 그 뒤에 재회하는 장면, 이런 대목들은 완전 수경낭자전이에요. 그런 또 그 허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자, 소설이면 소설이지. 그럼 또 이때 이 소설 가지고요, 이미 1920년대부터 말부터 30년대까지 또 한국의 이 예술가들이 전날이 싸웁니다.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면 국문과의 현대문학 전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일단 글 쓰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는 예술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근거,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용필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예술에 대해서 절대 말로 변호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 노래는 그냥 안 느껴져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면 말고 가로 열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 부르잖아. 끝. 근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저렇게 죽이고 살리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지식인들의 작편인데요. 좀 쓸데없는 거 가지고는 좀 차이를 가장 안 했으면 좋겠어. 또 그럼 또 무슨 막 옛날에 막 그런 사소한 차이의 무시가 나중에 뭐 또 역사적 비극을 불러온다는 둥 어쩌나 하면서 막 죽이니 살리니 막 했던 어떤 가상화폐 시대가 생각납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1930년대 이미 우리는 통속 소설과 대중 소설끼리를 나누고 쥐들끼리 싸워요.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놈들이구만. 그러면 소설이면 소설인데 왜 갑자기 소설 근대적인 의미의 장편 소설이 등장이 20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는 또 통속 소설론, 대중 소설론이 나와서 싸웠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부터 배웠던 교과서에 실린 소설들 있잖아. 현진건의 빈처, 연상섭의 표본실의 장개구리, 저쩌고 뭐 있는 거. 그거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안 읽었어요. 그런 소설이 있는지도 몰라. 우리는 김동인의 감자 막 이런 거. 사실 김동인이 알려진 거는 다 신문에 연재했던 통속적인 장편 소설들이에요. 이른바 예술 소설들은 대중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국문과 출신인데 국문과 가면요 전부 그런 것만 배워요. 그 대중소설 아예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령 김홍신이나 김홍신의 인간 시장 가지고 비평가가 뭐 비평한 거 봤습니까? 응?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술이 있고요. 예술의 탈을 쓴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참 못된 것부터 배운 거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대중의 기반을 둔 대중소설이라고 말하는 혹은 통속소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미 식민지 시대 때부터 담론에서 배제됐어요. 실제로 이런 문학 담론을 주도했던 것은 뭐냐면 모더니즘 계열이거나 아니면 리얼리즘, 사회주의 계열이거나 근데 이 둘 다 대중들이 안 읽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입만 산 놈들이지. 이런 이 두 개가 아닌 이 두 계열이 아닌 대중적인 소설들은 정작 이른바 못 배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읽은 소설들은 한국의 문단에서 한국의 예술 문화 담론의 영역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배제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엘리트주의가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도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의 커리큘럼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어떤 맞으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김동인 뭐 나도양 하면 하고 백조 연상섭 폐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동인지들 막 금긋기 그런 동인지 100, 200부도 안 팔렸어요. 아무도 몰라. 식민지 시대에 제일 많이 팔린 소설이 뭘 것 같습니까? 식민시대 때 있잖아요. 제일 많이 팔린 소설은요. 찔레꽃이라는 연애 소설이에요. 식민지 시대에만 50세를 찍었습니다.
50년대까지도 팔렸어요. 60년대까지도 팔렸어요. 근데 그런 아무 교과서에도 안 다뤄요. 그런 소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몰라. 특히 이제 그 연애소설 계열의 탑2가 이제 또 박계주의 순애보, 이것도 한 30년간 슈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런 거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뭔가 그 서구 부르주아 계급의 기기묘묘한 그런 그 엘리트주의적인 편견이 또한 이제 한국의 문학계도 지배하는데요. 그러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예술 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놀드 하우저 같은 경우도 그의 이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보면 교묘하게 또 이른바 그 비엘리트 계층들의 예술들을 통속 예술과 대중 예술로 또 나눕니다. 그럼 통속 예술과 대중 예술은 뭐냐? 대중 예술은 쉽게 말하면 아놀드 하우저의 정의에 의하면 대중 예술이란 이른바 시장의 상업적 요구에 부응해서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들을 대중예술이라고 하고요. 통속적인 예술은 주로 사회의 밑바닥 계층들이 어떤 도시화 내지는 자신의 상위 계급들의 문화를 흉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에 기인한 그런 예술 행위들을 통속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우저도 사실은 은연중에 이 두 예술은 어떤 그런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 그런 인간의 그 굉장히 속물적인 욕망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반영에 불과한 쓰레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럼 어디에서부터가 예술이고 어디서부터가 통속 혹은 대중소설인 걸까요? 그런 금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그러면 김동인이나 이광수 작품 속에 어떤 것이 순수한 예술이고 어디서부터 통속적인 예술인가요? 돈을 벌면 통속적인 작품이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통속 및 대중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어떤 고급과 저급을 나누는 이분법은 특히 대중문화라는 전혀 이 대중문화 시대의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계급도 알았지만 부르주아 계급마저를 당혹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그 대중문화의 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쩌면 그들이 그들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사실상 인위적인 이분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난 도대체 이 이분법이 왜 만드는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30년 전에도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럼 과연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진정한 예술작품이고 한국 최초의 수출이 소설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는 소설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예술 작품이 아닌 것인가? 도대체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도대체 누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예술이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알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이죠. 소설이라는 장르는 이미 서구에서조차도 출판 시장이 대중적 출판 시장의 성립을 전제로 만들어진 장르입니다. 여기는 그 작가의 개성만큼이나 다른 취향이 존재할 뿐이지 여기에서 뭔가
예술가 그냥 이른바 예술 소설과 통속 혹은 대중 소설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가로 열고 부르주아 계급에 가로 닫고 지적 오만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그들은 판정할 권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서구 부르주아 계급의 이런 그 소설관이 한국에서 소설 시대가 시작된 지 20년도 안 된데도 이 손바닥만한 식민지 조선의 문단에서 바로 그 문법에 시작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문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전히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런 모더니즘 계열 그리고 팔봉 김기진 같은 카프 문학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전술적으로는 이 대중소설가의 제휴를 꿈꿨습니다. 지들도 인기 있는 많이 팔리는 게 좋겠지만 많이 팔려야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문학관이 증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우리도 연애 소설을 써야 된다. 우리도 뭐 역사 소설을 써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간간히 그런 주장을 한 적은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험적인 이 기준은 영원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와 더불어서 1930년대 들어서 이제 한국 땅에도 드디어 이러한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 소설에 이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멜로 드라마라는 이제 이 개념이 이미 1930년대에 그 한국 소설에 장편 소설에 등장해요. 그럼 멜로 드라마 많이 쓰잖아요. 어? 멜로 드라마가 원래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멜로 드라마. 응? 여기서 멜로는 멜로스 음악을 말합니다. 드라마는 연극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멜로 드라마는요 글자 그대로 하면 음악 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뮤지컬이라는 뜻이겠지. 옛날 이제 고대 그리스나 이런 때 나왔던 그런 공연 형식을 말하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멜로 드라마라고 할 때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하의 의미가 있어요. 즉 노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치밀하게 언어로 여러분 뮤지컬 보면 뭔가 드라마 구조가 좀 이상하잖아. 뭐 대충 다 뻔해. 그리고 뭐 좀 갈등이 좀 깊어지면 뭐 대충 노래 부르고 뭐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왜 저 둘이가 갈등에 빠진 건지를 알고 싶은데 둘이서 노래 부르고 하야고 끝나. 그렇잖아요. 그게 뮤지컬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고 뮤지컬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레미제라블은 100년 뮤지컬 역사에 변태적인 작품이에요. 그전에도 그런 작품이 없었고 그 뒤에도 그런 작품이 없어. 그건 정말 카메론 맥킨토시가 정말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잠시 정신이 혼미할 때 제작한 그런 진짜 극한적으로 예해진 작품이에요. 그 본래 그 원작자가 프랑스 애들이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이게 본래 프랑스에 둘이서 만든 거거든. 에? 그리고 이제 그 작곡가가 이제 미셸 쉔버그랑 그 대본 작가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다. 둘이서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첫 번째 프랑스를 만들었을 때 그게 4시간 반짜리 5시간 반짜리였어요. 한번 생각해 봐. 그 긴 소설을 그 흥행이 될 턱이 있냐? 그래서 쫄딱 망하고 그냥 10년 가까이 그냥 이렇게 그 대본과 악보는 책상 속에 썩다가 그 영국의 웨스턴의 큰 손인 그 우리 맥킨토시 아저씨가 요 대본 작가한테 무슨 아동극을 맡기려고 이렇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이 새끼가 요 틈을 타가지고 형 나 열심히 할게. 근데 우리 옛날에 내 친구랑 해서 쫄딱 망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봐줄래 하고 그 실거에서 갖다 준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한 2시간 드러내고 프랑스로 돼 있던 걸 다 음악이 괜찮아. 역시 프랑스 애답게 너무 잘 썼어. 근데 너무 새끼들이 프랑스 애들 잡기 너무 장황해. 그래서 쓸데없는 걸 싹 2시간 걷어내고 야 프랑스로는 세계 흥행 못해. 전부 영어로 바꿔. 다 영어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맥킨토시가 그걸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요. 그러고도 2시간을 듣는 것도 그런 완벽한 뮤지컬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가끔씩 인간이 잠시 인간의 본분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쩌다 나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뮤지컬 보면 스토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말이 안 되거나 어이없거나. 그럴 때 왜 노래가 들어갈 때 그러는데 왜냐하면 지금 치열하게 감정이 진행되는데 노래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내러티브는 중지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대사의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노래가 나오는 순간 내러티브는 중간한단 말이에요. 까다 죽는 이래가지고 얘기를 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야기를 잘 짜지 못하는 놈들이 꼭 적당한 순간 노래 하나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드라마 그렇잖아.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주제가 쫙 깔리면서 막 화면이 갑자기 공원에 빈 벤치 보여주고 뭐 이러고 대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멜로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 멜로드라마라는 것은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이 어설프게 만들어내는 서사 구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막 이른바 클리셰 너무나 뻔한 어떤 그런 스토리를 그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자기적인 설정 아래 만들어내고 갑자기 막 알고 보니 둘이 남매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실컷 둘이서 막 죽여 살려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1살 때 헤어진 쌍둥이 남매였다 뭐 이런 거. 이런 자기성을 가지고 스토리를 끌고 가는 것을 멜로드라마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순히 귀족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예술을 훈련받은 귀족들이 아닌 그냥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얇은 그런 그 일반 서민들이 이제 예술을 수용하게 되면서 그들의 교육 수준과 취향에 맞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두고 비아냥 그리는 의미에서 멜로드라마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 바로 그래서 이 멜로드라마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런 통속적인 주제를 다룬 것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 남녀간에 치고 받고 싸우고 씨발 뭐 뻔한 거. 그런데 그 뻔한 걸 사람들이 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녀간의 애정사를 담은 이야기가 워낙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멜로드라마 하면 이것이 이제 연애담으로 우리는 번역하기 쉬우나 본래 멜로드라마라는 뜻은 그런 이제 계급적인 시각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 대중들이 누리는 그런 통속적이고 그 자기적인 어떤 그런 소설에 대한 이야기 구조에 대한 비하하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